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밤 사연을 들으며 잠에 드는 60대 아줌마입니다. 여러 사연들을 보며 공감도 많이 되고 힘도 얻고 하는데요. 저도 가슴 속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제 고향 남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정말 외롭지만 요즘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과거의 삶들이 머릿속에 펼쳐지곤 하는데요. 힘들고 슬펐던 기억도 많지만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음 주에는 둘째가 살고 있는 베트남으로 갈 예정입니다. 둘째 아들이 손자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 비행기를 한번 타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의 타향살이가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잘 적응하도록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이곳에 제 이야기도 한번 남겨보고 싶었는데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 이렇게 책상 앞에 앉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 저는 9살 차이이고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현재는 아들만 둘 있고요. 전 아주 어릴 적부터 남편을 내심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너무 어렸던 절 남편은 그냥 동네 꼬마 아이로만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은 고향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가 결혼을 했고 그렇게 제 첫사랑이었던 남편은 그저 기억으로만 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제 첫사랑이었던 남편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전 당시 전문대를 졸업하고 읍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레던지 며칠 동안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결혼까지 했으니 다른 감정은 없었지만 그냥 한 번쯤은 꼭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꼬마로만 생각했던 여자아이가 이렇게 커서 예쁜 처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퇴근길에 며칠을 남편의 집 앞에 서성이곤 했고 그토록 싫어했던 심부름도 자진해서 다녀오겠다 하면서까지 남편과 마주치기 위해 애썼던 것 같아요. 남편의 집이 작은 구멍가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내려온 지 며칠이 되었다는데 남편의 얼굴 한 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 우연히 엄마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슈퍼집 원철이 있잖아요. 글쎄 각시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갔다지 뭐해요. 애 하나만 데리고 내려왔다던데요. 그래? 피덩이 하나만 데리고 내려왔다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나 보네. 원철이 그놈도 참 성실하고 야무진 놈인데 안 됐구만 그래. 원철이 아버지랑 막걸리 한잔 해야겠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복잡한 심경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저와는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요. 어느 날 약속을 갔다 막차를 타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떠나갈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남편의 집 앞을 보니 남편이 어정쩡한 자세로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군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 반갑기도 하고 아이를 업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안쓰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까도 생각했지만 정말 보고 싶던 사람이었기에 가서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원철 오빠, 이제야 만나네요. 내려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날이 어둡기도 했지만 남편은 정말 저를 몰라봤던지 한참을 바라보다 저라는 걸 알아채더군요. 혜진이구나. 많이 컸네. 몰라보겠다. 학교는 졸업한 거야? 이 인간이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는지 많이 컸다고 하는데 속으로 아직도 저를 아이로만 보는 것 같아 정말 속상했습니다. 일부러 좀 쏘아붙였어요. 많이 컸다뇨. 오빠 내가 아직도 국민학생 꼬맹인 줄 알아요? 벌써 23살이에요. 내일 모레 시집갈 나이구만. 근데 오빠 아들이에요? 미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우리 아들 경민이 예쁘지? 아기가 배가 고픈 건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 조망만한 얼굴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며 자지러지게 우는데 도무지 그칠 생각은 안 하더군요. 아빠가 애를 이렇게 못 봐서 어떡해요. 이리 줘봐요. 내가 한번 안아보게.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안 그치더라고.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는데 아이 한번 안아본 적이나 있었겠어요. 맏딸이라 조카도 없었는걸요. 그래도 제가 뭘 안다고 아이를 받아들고 조금씩 달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품에 안긴 아기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에 들더군요. 와, 신기하네. 아니, 내가 아무리 달래도 도통 그치질 않았는데 우리 경민이가 혜진이 누나가 마음에 쏙 드나 보네. 그 누나라는 말이 왜 그리도 듣기 싫던지 전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화를 내며 아기를 다시 남편에게 건네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누나가 뭐예요? 오빠 아들이면 이모지. 아직도 어린애 취급이야? 나 갈래요. 남편은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안고 머쓱한 표정을 짓더군요. 화를 내고 돌아오긴 했지만 전 다시 만난 남편의 생각에 그날 밤 잠도 잘 못 이뤘던 것 같아요. 첫사랑인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전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버렸습니다. 쉬는 날엔 하루 종일 남편의 집 앞을 서성이고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마주치려 온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제 그런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절대 안 된다며 단도리를 하시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전 그 누가 말린다고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원철 오빠에게 편지를 썼고 밤마다 그의 아들 경민이를 안고 함께 동네를 거닐기도 했습니다. 워낙 작은 동네인지라 금세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제가 막무가내였죠. 전 상관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혜진아, 네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이러는 거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난 애 아빠고 넌 이제 23살인데 이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너 혼사길 막힐지도 몰라. 너희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시다더라. 우리 경민이 예뻐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우리 이렇게 따로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오빠, 남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난 소문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뭐 당장 결혼이라도 하재요? 우리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 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땐 제가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게 저 같은 딸이 있었더라면 정말 다리 몽둥이를 몇 번이고 부러뜨려 놨을 겁니다. 하지만 고집이 대단했던 전 당시의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결코 말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의 구애를 받아주었고 가끔은 경민이를 데리고 읍내에 데이트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불러 혜진아, 너 요즘 원철이 만나고 다닌다며? 아서라, 네가 어릴 때부터 원철이 좋아하고 따라다닌 거 알지만 애 딸린 호래비가 뭐가 좋다고 난리야. 원철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그리고 원철이 집 지지리도 가난한 거 몰라서 그래? 차라리 부잣집이라면 말이라도 안 하겠다. 이 정신 차려 이거사. 너 좋다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선자리 알아봤으니까 잔말 말고 선 봐서 빨리 시집가. 엄마,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촌스럽게 무슨 선이에요. 나 선 절대 안 볼 거니까 그리 아세요. 아셨죠? 그리고 엄마, 원철 오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면서 그래요? 옛날에 아빠 쓰러졌을 때 원철이 오빠가 없고 병원까지 안 갔으면 우리 아빠 지금 거동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라잖아. 그때 생각을 하셔야죠. 그건 그거고 이 녀석아. 암튼 너 아버지가 하시는 날엔 경을 칠 줄이나 알아? 그 전에 빨리 정리해. 아님 정말 너 머리 싹 밀어서 이 방 안에 가둬버릴 줄 알아? 그땐 말리는 엄마가 원망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당시 남편의 집안 상황은 정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중풍으로 거의 거동이 불편하셨고 어머님은 구멍가게 운영하시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는데 집안에 땅 한마지기도 없어 남편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서울로 올라간 것도 배운 것도 없이 남의 농사만 도와주면서 사는 건 답이 없어 일자리를 찾아간 거였고요. 반면에 저희 집은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도 있고 하우스 농사도 꽤 짓고 있어서 그 동네에서는 가장 부유한 편에 속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전문대지만 딸인 저를 대학 교육까지 시키실 정도로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딸내미가 애 딸린 호래비를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시는 날엔 경을 치실 게 분명했지만 전 그땐 남편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확고해져 갔고 남편 또한 그런 저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저를 만날 때면 특유의 그 따뜻한 웃음으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저와 남편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 저희 아버지가 알게 되셨어요. 전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노여움은 제 상상 이상이었고 저는 머리칼이 엉망으로 잘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호랩이랑 눈이 맞아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녀? 너 당장 그놈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그놈의 집구석이 동네에서 쫓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 알겠어? 아빠, 저 원철이 오빠 사랑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허락해 주세요. 사랑? 결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 저 구멍가게도 내가 원철 아버지 쓰러졌을 때 빌려준 돈으로 차린 거야. 옛날에는 원철이네 집이 우리 집 머슴이었어, 머슴. 이 머슴이랑 양반이랑 결혼하는 법이 있다더냐?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닌 건 아니야. 옆에서 엄마는 어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빌라며 성하셨지만 그럴수록 전 남편이 더 측은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절대 남편이랑 헤어질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몇 시간을 무릎 꿇고 빌다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남편의 집을 쫓아가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겠다며 엄포를 늘어놓으셨고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며 압박도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밥도 물도 안 먹으면서 버티니 아들 경민이를 데려오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남편도 저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버텼습니다. 저는 애초에 경민이를 두고 남편과 결혼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남의 자식을 키우게 할 수 없다며 더 강경하게 나오신 아버지는 정말로 남편의 집에 빌려준 돈을 전부 다 회수하셨고 길에 나앉을 만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결국 전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경민이를 안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제 부모님 가슴엔 비수를 꽂고서 말이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저희 집과 남편의 집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찾아가 우리 딸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셨고 그걸 견디지 못한 시댁도 마을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서울에 올라와 처음엔 남편의 친구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고 나중엔 돈을 조금 모아 얻은 반지하도 아닌 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전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고생이지만 그땐 그리 힘들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경민이를 업고 부업이란 부업은 안 해본 게 없었고 가스렌지도 없어 연탄불에 밥을 지어 먹으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으니까요. 하지만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졌어요. 남편 혼자 벌이로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라도 일을 구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당시 흔치 않았던 전문대까지 졸업한 저였지만 아기 엄마인 절 받아주는 직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출산은 곧 주부를 의미했고 아이를 맡겨둘 곳도 없었으니 제가 할 만한 일은 밤을 까거나 박스를 접는 것 같은 부업이나 식당의 설거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구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는 용접을 배워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에 인정을 받아 급료도 오르고 하니 나중에는 우리 세 식구 배곰지 않고 지낼 정도는 되었죠. 그 사이 저와 남편의 사이에도 아이가 생겼고 이제 4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항상 퇴근하자마자 골아떨어져 버리는 남편의 양말을 벗기면서 다 짓무르고 상처투성인 발을 볼 때면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을 잘 때도 끙끙대며 앓는 소리를 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면 하루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편으론 저의 고집 때문에 이런 모진 고생까지 시켰다 싶어 미안하고 제 선택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애쓰는데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싶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며 경민이의 손을 잡고 둘째를 들쳐업고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녔고 정말 저를 위해서는 10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경민이는 동네 골목대장을 도맡아 할 만큼 건강하게 자랐고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야구 선수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 야구부에 가입하고 싶어요. 코치 선생님이 6학년 형들보다 제가 더 잘한대요. 프로 선수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댔어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무엇이든 다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현실은 돈이 많이 드는 야구를 시킬 형편은 못 되었기에 저도 남편도 반대를 했어요. 경민아, 야구는 그냥 친구들하고 하는 게 어때? 경민이도 알겠지만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잖아. 그래, 우리 경민이 공부도 잘하는데 야구는 나중에 취미로 하면 되잖아.
어린 아들의 꿈을 꺾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막연히 운동성수를 꿈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며칠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린 것이 고집이 어찌나 센지 맨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야구만 시켜달라고 하는데 버틸 재간이 없더군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전 힘 닿는 데까지는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어요. 야구부 유니폼을 입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경민이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죠. 한 달에 들어가는 운동비 회비며 합숙비, 용품비까지 감당하려면 남편과 저의 수입으로만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자는 시간을 쪼개 부업을 하나 더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식당 일에 둘째 뒤치다꺼리를 하고 집에 와선 잠들 때까지 바느질을 하다 보면 눈이 저절로 감겨 바늘에 찔려 깨는 경우도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 시간까지도 일을 하는 남편과 야구부에 들어 좋아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된 경민이는 지역의 대표 선수도 되고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혀 회비를 면제받기도 했어요. 저는 다른 학부모들처럼 코치 선생님들에게 용돈을 건네거나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합장마다 쫓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고 경민이는 그만큼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경민이는 그런 제게 항상 고마워했고 자신이 성공해서 꼭 보답하겠다는 말할 만큼 의젓한 아이였어요. 사실 경민이는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왜 우리 집엔 결혼 사진이 없는지 자기 돌잔치 사진은 없는지를 묻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허둥지둥 둘러대다 보니 조금 이상하다 느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집에 갈 때면 매번 엄마한테 잘하라고 엄마한테 나중에 꼭 보답하라고 하시기에 여쭤봤다며 할머니에게 전해들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제게 예전처럼 살갑게 구는 건 사라졌지만 그 나이대의 남자아이들이 되게 그렇듯 엄마와 살갑게 지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더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 집은 자기가 책임진다며 꼭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말이 회사지 기술자들이 모여 건설사에서 일감을 수주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무실 같은 개념이었죠. 남편이 나이도 가장 많아 사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게 큰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공사를 다 마친 이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이거든요. 건설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람들 임금을 먼저 줘야 하니 저희 주머니에서 먼저 챙겨주고 부족하면 빚까지 내어 인건비를 다 지급했는데 건설사에서 공사비를 안 주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마저도 대금을 깎거나 몇 년 있다 지급하는 통에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네 식구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국에 인부들 인건비까지 제가 식당에서 번 돈으로 지급해야 하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민이 코치 선생님에게 온 전화였는데 그 전화를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경민이가 시합을 하다 팔이 부러졌는데 하필 투수였던 경민이의 오른 팔꿈치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둘째를 주인 집에 맡기고 헐레벌떡 뛰어갔더니 경민이는 병상에 누워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그걸 보는 제 가슴도 미어졌어요. 다행히 교통사고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야구선수, 게다가 투수에게 팔꿈치는 생명과도 같았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야구선수로서의 생명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국내에서 이 정도로 정교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고 하더군요. 코치 선생님도 고개를 젓는데 무엇보다 경민이가 상심할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엔 꿈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던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겨우 수술을 통해 뼈를 붙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인대가 거의 끊어져 버려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지 않는 이상 도저히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도 되지 않는 수술이고 게다가 일본까지 가야 한다니 저희 집에 보증금을 뺀다가 하더라도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았지만 밀린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수술을 시킨다는 건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민이도 저희 집의 사정을 알았기에 아무 말 없었지만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나요? 퇴원을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제게 무릎을 꿇고 수술만 시켜달라고 애원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 목구멍이 탁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난 지 15년이 넘어 처음으로 친정에 찾아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는 없더군요. 기운이 성성하시던 아버지는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다 되셨고 고우셨던 엄마는 주름이 깊어 웃는 건지 울상을 지으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늙어 계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딸은 15년 전에 죽었다면서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딸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서. 살아서는 못 보나 했는데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우리 딸. 저 엄마 실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차마 꺼내기 쉽지 않았지만 겨우 말을 내뱉었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제게 엄마가 가진 돈의 전부라며 200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제 동생들에게 받은 용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신 돈이라는 걸 알았지만 전 그 돈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아들 수술시켜야 했으니까요. 엄마가 주신 돈에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 일본까지 가서 경민이의 팔꿈치 수술을 시켰어요. 수술로 끝난 게 아니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활 훈련을 해야 했고 그 재활 훈련 과정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 저희 식구들은 다시 힘든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런데 시련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경민이는 수술 후 기나긴 슬럼프에 빠져버렸고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엔 프로팀은 고사하고 대학 진학도 어려울 정도로 성적이 나빠졌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간다고 해도 프로 선수가 되기엔 많이 부족해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좋은 대학은 아니더라도 대학에 진학해 더 도전해보길 바랬지만 그동안의 재활이 너무 힘들었는지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경민이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겠다면서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돈이 뭐라고 아들의 가슴에 부채감만을 안겨준 것 같아 너무나 미안했어요. 부모로서 자식의 꿈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능력이 부족해 충분한 지원도 해주지 못했는데도 되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갖게 했으니까요. 전부터도 경민이는 제게 항상 보답하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친정 엄마처럼 대해줄 수 없는 건지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키워줘서 고마운 마음이 아닌 친엄마처럼 투정도 부리고 때론 속도 썩히면서 말이죠. 하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경민이를 보며 저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련은 이어졌습니다. 경민이가 입대하고 5년쯤 지났을 무렵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던 거죠. 공사장에서 일하다 난간에서 추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얀 천으로 덮인 모습이었어요. 한순간에 기둥을 잃은 감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 무너졌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군에 있던 경민이가 연락을 받고 달려와 장례를 치렀고 전 한동안 정신도 차릴 수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라 보험비가 가장 아깝다 했던 남편은 제대로 된 사망보험도 없었고 게다가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정식 계약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는 고사하고 별다른 보상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둘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대학도 포기하고 취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첫째 경민이가 둘째를 불러 말했어요. 경훈아, 형은 노력이 부족해서 꿈을 포기했지만 넌 절대 그래선 안 돼. 형이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공부시킬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알겠어? 우리 집 사정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형도 힘들 텐데 나 괜찮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우리 집 가장이야. 형 말 듣고 공부해. 경민이의 그 말이 든든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자기도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인데 저와 동생까지 책임지려 하는 마음이 기특했지만 저 또한 경민이의 짐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자신의 말처럼 경민이는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외교관 시험을 준비할 때까지 오랫동안 동생의 뒷바라지를 했고 둘째는 외교관이 되어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요. 경민이는 30이 훌쩍 넘어 전역을 했지만 남들은 군생활하며 억 단위 돈을 모아 나온다던데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곧 결혼도 시켜야 할 텐데 방 한 칸 마련해줄 돈도 없는 엄마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처음 보았을 때 자지러지게 울던 그 피덩이가 이제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흰머리도 하나씩 보이는데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짐이라도 되지 않으려 저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 한 명을 데려왔더라고요. 뱃속엔 하늘이 주신 선물도 함께 말이죠. 아가씨는 참 예쁜 외모였고 직업도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나이도 많고 재산도 별로 없는 우리 아들에게 시집 와준다니 고마울 따름이었죠. 제가 가진 것 없는 부모라 미안하다며 남겨줄 것도 없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지만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부부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안심이 되었고 큰아들이 심성이 고와 참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게다가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집에서 직접 구웠다면서 작은 봉지에 담긴 쿠키를 선물하며 요리가 취미라더군요. 옷차림도 수수하고 무엇보다 허영심이 없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전 해줄 게 별로 없어 미안하다며 아이 낳으면 내가 잘 돌봐주마 약속했어요. 제 손주이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아가 고맙다. 우리 경민이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뱃속에 아기까지 데려와주니 내가 능력이 없어 해줄 건 없지만 손주는 내가 책임지고 봐주마. 정말요 어머님?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멀리 사셔서 걱정했거든요. 경민이는 식장도 잡고 좋은 아파트도 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었을 텐데 무슨 돈으로 집까지 얻었는지 궁금했지만 그냥 대출을 받았다고만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며느리는 완전히 돌변해 버리더군요. 제가 먼저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도 키워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 집안일을 부탁하는데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기도 했어요. 세탁소에 맡긴 옷들을 찾아와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넷 설치 기사가 오는데 그 사람을 맞이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더군요. 제가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버스 갈아타서 1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제게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집안일을 몇 번 도와주었더니 나중에는 저를 완전히 파출부 부려먹듯 하더라고요. 청소는 물론이고 빨래며 음식까지 나중엔 이것저것 타박까지 하는데 완전 호칭만 어머니이지 파출부 아줌마한테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보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싫은 티라도 낼라 치면 해준 것도 없는 시모가 무슨 할 말이 그리 많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 때문에 괜히 아들 내외 불편해질까봐 꾹 참고 있었어요. 아이 낳고 조금 클 때까지만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신혼집 출근할 때 손주를 맡기고 퇴근하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자기 집으로 출퇴근하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무래도 어머님 댁에 곰팡이도 좀 있고 우리 예원이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교통비 드릴게요. 예, 우리 집 곰팡이 없어. 내가 매일 쓸고 닦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이, 어머니, 저희 집 청소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안 하시던데요, 뭘. 그리고 집 오래돼서 환기도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불안해서 그래요. 어머님이 저 애 낳으면 맡아서 키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제가 해놓은 말이 있어 그러마했지만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을 하라니 너무한다 싶었지만 해준 게 없으니 무시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부모돌이 한다고 생각해 한동안 아들네 집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아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신이 출근할 때 애원이 맡겨놓으면 되잖아. 1시간이나 걸리는데 꼭 엄마한테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야겠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그럼 나는 1시간 안 걸려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먼저 애 키워준다고 했잖아. 해준 게 없으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어머니?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겠어? 당신 삼성동 어머니한테는 끔찍하게 잘하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는 그딴 식이야? 그럼 당신 같으면 아파트 사주고 다이아 반지 사준 시어머니가 좋지. 돈 한 푼 없이 지질이 궁상인 계모 시어머니가 좋겠어요? 그리고 막말로 당신도 행동 똑바로 해. 자기가 돌아오기만 하면 어머님 남편분이 회사 물려주신다잖아. 막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모랑 강남에 건물 몇 채 있는 친엄마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당신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나한테 엄마는 딱 한 번뿐이야. 피덩이 버리고 딴 남자랑 도망간 사람이 엄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재산 물려주신다잖아. 이게 보통 기회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전 저도 모르게 계단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며느리는 배웅을 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예, 어머님. 네, 그럼요. 시키신 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오빠가 말이 잘 안 통하네요. 네, 그래야죠. 네, 돌잔치는 말씀하신 거기로 예약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때 봬요. 저 말고 어머님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또 있던가요? 허탈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번뜩 생각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게 무슨 말을 하려다 머뭇거렸던 일. 경민이의 결혼식 날 어떤 아줌마가 신랑 측에 앉아 막 눈물을 흘리던 일. 제가 아파트를 해준 적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데 상견례 때 사돈 측이 연신 고맙다고 했던 일.
그제야 그 모든 게 경민이의 생모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별한 게 아니라 도망을 갔던 거더군요. 다시 1층까지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애써 태연한 척을 했어요. 며느리는 타박을 하고 출근을 하더군요. 미안하다. 이 버스를 놓쳐서 오늘 좀 늦었네.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해요? 오늘 월요일이라 차도 막히는데 큰일 났네. 빨래랑 젖병이랑 소독할 거 많으니까 그것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주말에도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애 키워주신다면서 주말엔 쉬시는 건 좀 그렇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참 비참하더군요. 핏덩이를 버리고 딴 남자와 도망간 여자도 돈만 있으면 며느리에게 대접을 받는데 남편도 없이 손주 기저귀나 갈고 있으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해 고생했다며 말을 걸었지만 말없이 아들 집을 나왔어요. 그 후 며칠을 아프다며 아들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도저히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더군요. 며느리가 믿거나 원망스럽기보다 제 자신이 초라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경민이는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를 사와서 함께 병원에 가자며 손을 잡아 끌기도 했지만 금세 되돌려 보내곤 했어요. 이미 제 마음에 결심이 선 이후였으니까요. 공교롭게 다음 달이 손녀인 예원이 돌잔치가 있었어요. 전 이전에 며느리와 경민이 생모의 통화를 들었기에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전 손녀의 돌잔치도 성대에 열어줄 수 없는 부족한 할머니인걸요. 며느리는 제게 돌잔치는 하지 않고 감염병 때문에 그냥 가족끼리 식사 자리만 마련하겠다더군요. 경민이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몇 번을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애써 모른 채 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의 집에서 간단히 케이크에 촛불만 켰어요. 돌잡이도 간단하게 했고 저녁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며느리가 아주 살갑게 굴더군요. 자기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면서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분들이랑 온천에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호텔이랑 다 예약해뒀어요. 그래 엄마,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곳으로 다 준비해뒀으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고맙다며 잘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며느리는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으라며 용돈까지 지어주더군요. 게다가 저 집에 편히 가라고 택시까지 잡아주는데 그 검은 속내를 뻔히 알고 나니 며느리의 행동이 어쩜 그리 가증스럽게 느껴지던지요. 주말이 되어 주변 아주머니들과 함께 온천으로 출발했어요. 요즘엔 기사 딸린 승합차도 렌트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어쩜 그리 살뜰히 준비를 했는지 옆에서 다들 며느리 칭찬 일색인데 전 쓴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함께 간 친구들은 함께 온천을 하자며 성하였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휴대폰의 메시지 알림음이 몇 분 동안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메시지를 보았더니 모르는 사람이 수십 장의 사진을 보냈더군요.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진 속엔 낯익은 아기와 우리 아들, 며느리, 그리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밝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뒤편엔 예원아 생일 축하해라는 문구. 그건 바로 우리 손녀 예원이의 돌잔치 사진이었던 겁니다. 절 여행 보낸 오늘이 돌잔치 날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직접 사진으로 보니 손이 벌벌 떨리고 가슴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그냥 생모를 모시고 돌잔치하고 싶다고 말했다면 그렇게 치욕스럽진 않았을 겁니다. 저를 혼자 이곳에 보내놓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아들과 며느리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사진을 보는 와중에도 몇 장의 사진이 더 전송되었고 마지막엔 우리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내 아들이랑 며느리는 내가 챙길 테니까 고생 그만하고 좀 쉬어.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라는 메시지가 오더군요. 그건 아들의 생모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어쩜 사람을 그리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경민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바라는 것 하나 없이 그저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워왔고 또 바라봤는데 늘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는데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서럽다기보다 참 슬펐습니다. 머리로는 결정을 내렸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진을 보고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나만 없으면 내가 떠나주어야 우리 아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내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경민이 엄마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웃기네요. 경민이 엄마는 저 아닌가요? 그래서 용건이 뭐예요? 돈 필요하신가요? 일단 만나시죠. 다음날 만난 그 여자는
참 예쁘더군요. 저랑 나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피부는 맑고 광이 났고 과하게 이것저것 걸치지 않아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옷차림이었어요. 나름 신경 써서 나갔지만 저절로 몸이 움츠려들었습니다. 할 말이 뭐예요? 말해봐요. 돈이라면 여기 준비해 왔고. 정말로 경민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번에 애들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맞아요. 대신 제가 경민이를 잃어버렸다가 우연히 다시 찾은 걸로 해야 해요. 내 남편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키워준 엄마가 있으면 안 되겠죠. 친부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쪽만 없으면 돼요. 그럼 제가 떠나드리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시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돈은 내가 줄게요. 여기 이 정도면 혼자서 죽을 때까지 부족함은 없을 거예요. 눈앞에 놓인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제게도 이런 거금을 줄 정도면 우리 경민이랑 손주들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그 봉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초라한 제 뒤통수에 대고 그 여자가 말하더군요. 약속 꼭 지켜요. 내가 다 확인할 거니까. 당당하게 걸어 나오려 했지만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겨우 벽에 의지해 그곳을 나왔고 바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 이곳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며느리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말이죠. 제가 사라지니 경민이에겐 쉴 새 없이 전화가 오고 둘째에게도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둘째에겐 곧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번호를 바꾸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고 그래야 하니까요. 제가 흔들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 말이죠. 이런절 미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저도 알고 있어요. 저 미련한 거. 하지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경민이를 아들로 품은 것도 아니었으니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전 그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전 엄마니까요. 나중에 우리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한번 안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전 그걸로 족하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